자, 90페이지 EDI로 가겠습니다. EDI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EDI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 EDI는 페이지 90페이지죠. EDI.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정의를 우리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업 간에 교환하는 서식이나 기업과 행정관청 사이에 교환하는 행정서식을 일정한 형태로 가진 전자 메시지로 변환 처리해서 상호 간에 합의한 통신 표준에 따라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자 교환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기업 간이죠. 많은 데이터를 이제 오고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과 행정기관. 그래서 일정한 형태로 그죠? 우리가 그 전자 메시지를 변환해서 전자 메시지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하나의 그 합의된 우리가 통신 표준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두 번째 이제 그럼 EDI는 거래 당사자 간의 우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 서류 대신 종이 서류 대신 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되고 표준화된 자료인 전자서류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이 재입력 과정 없이 우리가 직접 업무에 활용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EDI 목적은 단순히 종이 서류를 추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줄 쳐보세요. 수발주에서의 착오를 줄인다. 밑줄 칩니다. 수발주 착오를 줄인다는 거죠.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데이터의 이중 입력이나 문서 작성 등의 번거로움 등을 줄여서 물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시간 단축하고 이중 입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EDI 통신망이 중요하죠. 통신망은 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벤 통신망. 이제 이 벤이라는 자체가 EDI를 우리가 담는 하나의 우리가 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벤 사업자 가입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그 벤이라는 통신망이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통신망이 있어서 여기에 벤 사업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EDR을 쓰는 이제 우리 유통업체가 여기 가입합니다. 유통업체가 될 수 있고 이제 물류회사나 제조회사가 될 수도 있죠. 물류회사나 제조회사 연관이 되겠죠. 기업 간이니까. 그래서 가입을 해서 그죠? 가입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EDR을 쓰는 겁니다. 그죠? EDR 담는 게 벤이니까 EDI를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자, 그럼 EDR을 사용하게 되는 우리가 벤 사업자는요, 보통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KTNet이나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KLnet 물류 쪽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EDI는 국내 유통거래 원격 교육, 원격 행정 업무, 그다음에 원격 의료 서비스, 홈쇼핑, 홈뱅킹 등 다방면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전자통신 방식을 의미하는 통신망, 주로 벤 통신망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이제
페이지 90페이지 가셔서 그 밑에 보시면은 벤하고 EDI가 이제 EDI를 담는 게 벤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통신망을 얘기해요, 벤은. 그래서 벤은 이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입차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운송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벤에 나올 거고요. 근데 서로 이제 우리가 EDI라는 자체는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상거래를 위한 데이터를 합의한 규격에 의해서 컴퓨터로 교환하죠. 자, 앞서서 우리가 UN 에디팩이라고 배웠습니다. EDI 우리가 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7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74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74페이지 가시면 그 중간 정도에 전자문서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UN 우리가 에디팩. 그래서 요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벤은 이게 중요합니다. EDI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EDI를 담는 하나의 용기다. 그러면 EDI는 이제 벤이 활용될 수 있는 무한시장, 벤을 이용하는 이제 내용물이죠. 그 다음에 벤은 전송, 교환, 통신, 정보 처리. 그 다음에 EDI는 합의된 규격의 전자데이터 교환이죠. 그 다음에 벤은 각 물류 경로의 강화, 정보 전달의 효율화, 화물 추적이 되고요. EDI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류기관에 컴퓨터에 의한 주문. 자, 우리가 컴퓨터 나중에 또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컴퓨터에 의한 주문이요. 우리가 전자주문 CAO라고 하죠. 전자주문을 또 이용한다. 그래서 배송 보고 등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이제 비교를 정도 이제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EDI의 특징과 구성 요소는 뭐 EDI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문서 교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팩스 등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컴퓨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팩스와는 상관없죠. 그래서 EDI는 이 표준화된 업무 서식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이메일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EDI와 이메일 같은 것을 비교할 텐데요. 그럼 EDI는 주문서, 송장, 인보이스, 전자자금, 이체 등의 정형화된 서식을 교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EDI 특징을 보시면서 자, 페이지 91페이지 가시 항상 비교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EDI와 이메일에 대한 그 비교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EDI와 이메일 비교. 자, EDI와 기존 전자우편은 자료 축적과 전송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 EDI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표준화돼 있죠. 표준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습니다. 된 자료 교환이에요. 자료 교환인데 자, 우리가 전자우편은 비정형화죠. 비정형화된 자료의 교환이고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자우편이 비정형화된 자료를 다른 우리가 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이라는 건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보낼 때마다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EDI는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죠.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EDI와 이메일에 대한 비교가 있죠. 자, 특징 갑니다. 자, 이메일은 어때요? 우리가 주소만 알면 다 보낼 수가 있으니까 단순한 구조의 일반 구분, 편지나 안내문, 비정형적인 문서이고요. 자, EDI는 이제 구조화된 표준 양식 사용. 구조화된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라는 자체가 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량 자료 반복적 교환합니다, 그죠? 다량 자료를 반복적 교환한다는 것은 물류에도 이게 쓰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다면 컨테이너 터미널과 이제 선적이 있습니다. 선적에 대해서 이 선사가 선적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대량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적을 하게 되면 미리 그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사전에 그 입출고에 대한 입출입에 대한 정보를 이제 EDI를 통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되는데 또 중요한 건 가입된 거래 상대만 사용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입된 거래 상대만 사용한다. 거래 상대만 사용한다. 근데 이메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소만 알면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얘는 벤 사업자에 가입한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 간에만 된다라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량 자료를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교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메일보다 나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은 이 자유로운 이 형식의 문서 교환이 용이하고요. 자, EDI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재입력이 불필요합니다. 표준 메시지 변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정보의 즉시 데이터베이스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비표준화 정보 교환이 또 우리가 이제 EDI도 불가능한 게 또 단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밑에 보시게 되면요. EDI 구성 요소가 있죠. 항상 구성 요소가 나오죠. 자, 구성 요소를 이제 살펴본다면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자, EDI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EDI 표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에 의한다 했죠. 그래서 EDI 사용자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의 내용 및 구조, 통신 방법에 대한 관한 지침. 그래서 아까 UN EDI 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EDI 표준 국제 표준입니다. 전자문서 국제 표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ED 팩은 UN ED 팩이죠. 자, 어떻습니까? UN 유럽 경제위원회에 의해서 완벽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1987년 ISO의 후원하에서 EDI 국제 표준을 위한 ISO 9735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UN EDI 팩, 에디팩이 구문 규칙과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가 EDI 표준 매뉴얼은 1990년 7월에 발간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발간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표준에 대한 건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도, 주문서라든지 인보이스, 송장, 그 다음에 발송 통지서 뭐 이런 게 이제 42종 표준 서적이 만들어집니다. 표준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I 서비스 제공자는 EDI 문서 중개 장치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부가가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 벤이죠, 벤. 부가가치 통신망이 되겠죠. 부가가치 통신망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I의 서비스의 이용자는 EDI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우리가 아까 어떻습니까? 이 벤에 가입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 통업자도 될 수 있고 물류업체, 제조회사, 그 다음에 벤 사업자의 매월 이제 월정 사용료를 주겠죠. 그래서 EDI 사용자의 시스템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류 작성, 운용 프로 소프트웨어, 표준 형태에 변환시키는 주는 편한 처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를 정리하면 EDI 의의는 꼭 보셔야 되고요. 벤과 EDI에 대한 비교, EDI와 이메일에 대한 비교,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EDI에 대한 표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EDI 표준이란 우리가 EDI 사용자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내용과 그 구조, 통신 방법 등에 관한 일련의 규칙 및 지침이다. 하나에서 세 번째 보시면 공통어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따라서 EDI 표준은 서로 다른 거래 당사자 간에 또는 이들의 내부 업무 시스템 간의 전자문서 교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EDI 표준의 용도에 따라서 전자문서 표준 또는 메시지 표준, 통신 표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표준은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서죠. 그래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순서와 형태, 정보의 각 부분의 의미 등에 대한 지침 등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표준은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인가 하는 사용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EDI의 이용 효과, 항상 이제 그 효과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EDI에 대한 어떻습니까? 기대, 이용 효과, 도입 효과는 어떤 거 있느냐? 이 도입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별표 표시 하나 하십시오.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9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서류 없는 업무 활동, 그죠? 가장 키죠. 우리가 서류가 없는 업무 활동이다. 그래서 오류의 감소, 비용 절감, 그죠? 오류의 감소, 비용 절감을 한다. 그래서 사무 처리비,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EDI 자체는 내부 업무 처리의 절차의 개선입니다. 자, 내부 업무 처리에 대한 우리가 절차의 개선이다. 그래서 이게 외부라고 하면 안 돼요.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 사이클 단축하거나 주문 사이클 단축, 그 다음에 재고 관리비의 감소, 이런 거,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이라는 글씨가 나와야 되죠, 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고객, 거래 당사자 상대방과의 정보 교류로 협력 관계를 준비하며, 사무 인력의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정확한 신속한 유통에 따른 정보 관리 강화는 유통물류 정보의 신속입니다. 자, 우리가 유통물류 정보의 신속이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부서 간의 정보 공유에 따른 업무 감소 및 정확도 증가, 업무의 정확성 증대 및 주문 사이클 시간 감소에 의한 필요 제고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213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가 213페이지. 자, 문제 갈게요. 자, 213페이지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8번이죠. 8번 봅니다. 자, EDI 도입 효과에 보기 적합하지 않는 건, 자, 문제 답만 봅니다. 자, 4번이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우리가 개선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 EDI 도입 확대 방안은 그냥 어차피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밑줄 치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도입 확대 효과 가장 중요한 게 기억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확대와 중소업체를 위한 EDI 보급 방안을 또 모색하고, 그 다음에 EDI 사용자의 적극적인 표준화 의지, 업체별 거래 정표의 통일, 자, 벤 사업자와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EDI 도입 확대 방안이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혁신에 아주 큰 어떻습니까?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DI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뭐냐? 자, 우리가 효과에 있으면 문제점을 봐야죠.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또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조치고, 자, 이중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은, 자, 어때 우리가 이 EDI를 안 쓰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래처가 있으면 이중적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DI 도입이 안 되는 곳은 또 서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통제 문제가 또 되겠죠. 정보를 또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보안 문제가 또 관련되잖아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부서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요구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일단 이 EDI 자체는 항상 고정된 거니까 그때그때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EDI가 없는 기업과는 이중적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 사이 간에 상당한 협조가 또 필요하다는 거. 네 가지 정도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닌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 EDI. 자, 유통과 EDI 자체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과 EDI 이런 제목을 보고 이제 한번 93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자, 유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통 정보를 배우면서 EDI가 어떻게 이용을 되느냐. 자, 그럼 유통업체는요, 이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때요? 지사라든지. 자, 얘가 본사라면, 그 다음에 영업소, 각 지역에 대리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사, 우리가 납품처와 그 다음에 물류하는 곳,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데 그래서 유통업체 본사, 지점, 대리점, 협력업체 등과 그 다음 통신망을 연결해서 이 표준 전자 문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통 EDI는 이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직영점, 대리점, 할인점을 관련 유통업체를 상호 연결해서 유통 관련 각종 표준 문서와 유통 정보를 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중개 및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EDI를 또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시면 유통에 대한 부분 EDI 서비스 내용은 그냥 거래 정보, 자, 수발주 거래 정보와 교환을 하겠죠. 전자결제, 대금 결제 청구, 대금 지급, 자동이체. 금융권에 많이 쓰는 게 그렇습니다. 자동이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금 조회, 그죠? 그래서 자동이체 주문 청구. 본사 지사 정보는 이제 주문한다든지 판매 동향, 분석 관련 정보 교환. 신상품 정보는 어때요? 유통되는 신상품의 정보 수집을 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전자우편, 팩스, 부가 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유통정보센터가 개발한 유통 관련 전자문서라는 거래처 정보, 상품 정보, 주문서, 송장, 송금통지서, 그 다음에 재고 현관 보고서, 판매 정보 보고서, 판매 예측 보고서, 세금 계산서, 그 밖에 전자문서가 EDI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동그라미 2번에, 자,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오죠.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제 XML EDI라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전통적인 EDI는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 간에 사전에 정의된 이 정형화된, 그죠? 정형화된 표준 문서에 맞춰서 거래 정보를, 자, 여기 이제 배치한다는 얘기가, 자, 이 배치가 어떻습니까? 영어입니다. 배치예요. 그래서 일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죠. 이 배치, 어디에 이 물건을 배치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배치 또는 실시간에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들은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업무 부대 비용 감소, 업무 오류 감소,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 이미지 개선,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얻었다. 근데 사용자 내부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연계가 어려워집니다. 아까도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DI의 소프트웨어의 폐쇄성, 그 다음에 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로 그 효과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대기업 위주로 가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도입 및 운영 비용입니다. 비용이 EDI 확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XML EDI는 데이터 전달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EDI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가 핵심 키죠. 전자상거래. 나중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배울 겁니다. EC라고 하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EDI와 정의와 다르죠. 이 고객 간에 발생하는 상품 전달을 통해서 가치의 교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자적 교환으로서 영업, 수배송, 물류, 수금, 세금 처리, 생산 연계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이 XML EDI는 이러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한 데이터의 교환 방식의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발전된 이 XML EDI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일단 EDI 도입 효과 우리가 시험 문제 연결시켰고요. 도입 효과 보시고 이 도입 효과가 확대된다는, 잘하면 도입을 확대된다는 유통 물류 혁신에 이제 EDI가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DI 시스템의 문제점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유통 부분의 EDI는요,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넘겨서 XML EDI는 예전 전통적인 것보다 데이터의 전달에 초점을 둬서 이 전자상거래를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 칼스,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벤이라는 자체는 EDI를 담는 거잖아요. 용기입니다. 그래서 value, AD는 이제 부가됐다. 이 네트워크가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칼스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커머스 앳 그다음에 라이트 스피드, 빛의 속도가 이제 거래된다. 그래서 강속 상거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은 인터넷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고 또 인트라넷이라는 거와 엑스트라넷이는 또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해 보는데요. 자, 항상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 정의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찾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EDI를 지우고요. 새로운 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EDI와 벤은 미리 비교를 했죠.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94페이지. 자, 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벤 사업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있냐면 KT 통신 우리 어떻습니까? 통신망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벤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EDI 서비스를 하죠. 그다음 EDI 서비스는 또 KT의 통신망을 어떻습니까? 임차한 그죠? 벤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임차한 일반 통신업자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합을 한다. 그래서 정의를 본다면요. 자, 벤은 즉 부가가치 통신망 KT와 같은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이 보유한 통신회선의 정보 처리를 기능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축된 통신망이다. 요 용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벤은 이 단순한 정송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가공, 변환 처리 등 부가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 음성에다가 우리가 데이터까지 정보를 제공해서 광범위한 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집합이죠. 자, 이걸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또 나가고 또 가게 되면 문제를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213페이지로 갑니다. 자, 213페이지 가시면 자,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의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직은 안 배웠지만 벤, 카스,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 정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안 배웠지만 다른 건 213페이지 가시면 10번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음 중 단순한 정송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의 축적이나 가공, 변화 처리 등 부가가치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여기 핵심 포인트가 부가가치네. 부가가치다. 그럼 무조건 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 또는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음성과 데이터 거의 뭐 벤이죠. 그래서 이 제공해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벤입니다. 자, 그래서 벤은 KT와 같은 2번이 정답이죠.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보유한 통신회선의 정보처리 기능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부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신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의 봤고요. 그 다음에 벤의 활용은 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벤을 이용한 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결제한 데이터가 신속하게 가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밑줄 쳐보세요. 금융결제원. 우리가 이제 아무리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왜 전철역이나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지급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Snet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고요. 자, 밑줄 쳐보시죠. 산업별로 본다면 화물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하는 물류성, 벤, 항공, 철도, 호텔 예약 등으로서 활용하는 관광, 그죠? 벤 코스에 기반이 되는 유통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품의 수발주에 활용되는 제조벤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우리가 산업, 물류, 관광, 유통, 제조업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밑에 보시면 유통,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유통이지 않습니까? 유통벤은 어때요? 이 소매업체의 본 지점과 홈플러스를 하면 본점과 각 매장이 있잖아요. 그다음 납품업체, 발주, 수주 납품하려면 제조업체의 본사와 지점이나 영업소 또는 판매업체를 연결해서 각종 유통정보를 교환하는 데 이용됩니다. 유통배는 이제 이 백화점, 쇼핑센터, 연세점 등과 같은 유통배를 구성해서 물류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EDI를 담는 게 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벤은 EDI 구축을 합니다. 나아가 유통물류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벤에 대한 유형은 이제 업계별, 업계형, 거래 계열형, 우리가 지역 유통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업계형은 이제 금융, 물류, 유통 이런 등에서 동일업종이 구축하는 수평 공동형 벤을 업계형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그 다음에 거래 계열은 이제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의 거래 계열이나 우리가 제조업자나 판매점 등 상거래에 있는 기업끼리 연결되는 수직벤을 거래 계열형 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있다. 자기 회사와 관련된 공급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 때 타이어를 제작하는 아니면 유리를 제작하는 그런 게 되고요. 지역 유통벤은 뭐예요? 다수의 중소 소매업과 도매업에 공동 이용할 수 수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를 이제 지역 유통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벤에 대한 기능은 뭐 기본 통신, 우리가 기본 전송을 하겠죠. 통신 위성과 광파이버 등이고 회선 교환, 버켓 교환, 고속 디지털 전용성 등 통합 디지털망을 통한 통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통신 처리 기능이 있다. 통신 과정에서 컴퓨터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으로 정보의 식별, 미디어 변환, 스피드 변환, 포맷 교환 등을 수행한다. 정보 처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공 및 우리가 연산해서 새로운 정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벤의 이용 형태는 이제 기본 벤, 기존 공중통신망과 결합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벤의 형태고, 정보 축적. 자, 이거는 이제 정보의 축적 정성 기능에 의해서 전자, 사서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벤이죠. 통신 처리. 통신 처리에 대한 필요한 건 이제 프로토콜 변환, 속도 변환, 코드 변환, 데이터 형식 변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하는 거고, 정보 처리 벤. 우리가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각종 컴퓨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검색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수행되는 벤이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벤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본다면 간단하게 벤에 대한 의,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유통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벤 위주로 가고요. 벤의 유형은 업계, 거래 계열, 그 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기능은 기본 통신, 통신 처리, 정보 처리, 그다음에 벤의 이용 때는 기본 정보 축적, 통신 처리, 정보 처리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카스로 갑니다. 이제 바꿀게요. 이제 의의가 중요합니다. 95페이지. 또 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카스라는 것은 Commerce at Light Speed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거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속 상거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광속상 거래는 밑에 제품의 생산으로 폐기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 기술의 통합을 통해서 구현하는 산업 정보화 전략이다. 카스는 이제 통합, 판매, 우리가 물류,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전에 군수물류, 그죠? 가장 기초입니다. 그죠? 1982년 이제 이 처음에 군수물류, 미국 국방성의 병참 지원, 우리가
체제로 개발돼서 최근에 민간에게까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죠. 산업 정보화의 마지막 무기자 제조, 유통, 물류 산업의 인터넷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그 이를 보급 조달하는 물류 지원 과정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없이, 항상 이제 EDI와 카스는 다 종이 없이 컴퓨터에 저장해서 활용할 수 업무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그럼 항상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특징에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특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요. 자, 일단 어때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키워드를 잡으면 설계, 요구에서 폐기까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가 없고 온라인 형태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래의 정보화 대상이었던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 설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 등을 비롯한 화상, 음성을 포함한 자, 여기가 키입니다.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박스 치세요. 그래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산업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보는 표현, 저장, 전달할 때 통일한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죠. 국제 표준은 뭐 거기 영어로 된 기원은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또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글로벌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장비로서 이제 전제가 되면서 이 초고속 통신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ISDN 전 세계로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정리한다면 참여기업에서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설계부터 폐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조달, 보수, 운영 이런 정보를 우리가 서로 공유한다. 이게 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시대적 개념 변천입니다. 시대적 개념에 대한 변천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컴퓨터 지원 병창 업무 지원 체계. 그냥 우리가 제목만 적어 놓을게요. 컴퓨터 지원 병창 업무 지원 체계. 그래서 1985년 처음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군수 물자나 기술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서 군수품 납품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발전이 되면서 자, 컴퓨터에 대한 조달 및 병창 업무. 조달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조달 기능이 추가됩니다.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되겠죠. 점점 발전된다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그럼 3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통합 물류 생산 및 정보 시스템. 그래서 통합 물류 생산 및 정보 시스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스의 의미가 지속적 획득 및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속적 획득, 그죠? 여기 컨티뉴어스가 지속적이라는 거잖아요. 및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명주기 지원 체계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 대형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죠. 광속입니다. 광속 상거래에 대해서 이제 칼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0년대 민간기업이 확대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민간기업 확대된 게 1990년대서부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채택되면서 기운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1995년 전후하여 강속 상거래의 개념이 이 카스의 방향으로 이제 재정립되었다. 카스에 대한 전개는 뭐 밑줄만 쳐보세요. 카스는 이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조, 유통,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서로 도면, 거래 정보를 표준화해서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신속히 주고받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맨 마지막에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죠. 이것 때문에. 이럴 경우 이 기업은 정보 자동화, 정보 통합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재고 감소 등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 오류의 감소와 신속한 교환으로 교육이 또 우리가 고속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스의 밑에 관련 기술 및 전략은 그냥 제목만 통합 데이터베이스, 동시공학, 리엔지니어링, 가상기업 제조 데이터 관리는 그냥 밑줄만 치시고 보시고요. 넘겨봅니다. 자, 카스에 대한 효과는 좀 봐야죠. 효과는 항상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쭉 봅니다. 비용이 절감되겠고요. 조직 간의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산업 정보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조기 진입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EC, EDI, 카스에 대한 관계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EC와 카스의 핵심은 제품의 설계, 조달, 생산, 판매, 결제, 사후 관리 등 비즈니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우리가 표준화, 디지털화, 통합화하여 이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요. 그럼 EC와 카스는 그 발전 과정이나 접근 방법이 상이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모든 상거래를 우리가 전자적 컴퓨터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EC는 요거는 이제 조금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EC는 비거가 나온다면 EC는 우리가 하나의 경영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카스는 우리가 기술적, 하나의 공학적입니다. 심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 EC와 카스의 근간을 이룬 핵심 정보 기술이 바로 EDI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두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인터넷까지 한번 들어갈게요. 왜냐면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뭐 유통을 배우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은 그냥 가볍게 밑줄만 치면서 가겠습니다. 인터 네트워크 약자인데요. 전 세계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와 다른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들이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은 우리가 TCP, IP라는 표준, 이거 많이 들어봤죠? 표준 통신 규약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다. 자, 그래서 자, 인터넷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뭐 어떤 발전이 되었냐? 자, 군대와 관련됩니다. 이것도 1960년대 미 국방성의 연구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관망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77년에 이제 패킷 교환 프로토콜인 이 TCP,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전송한다. 컨트롤 프로토콜과 IP,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인터넷 통신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1986년 미 국립과학재단은 여러 지역에 이 국립 슈퍼 컴퓨터 센터를 건립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전자메일, 이메일, 파일 전송 프로토콜, 우리가 FTP라고 하죠. 뉴스그룹 등 우리가 정보공유를 위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인터넷의 특징은 월드와이드 넷이라는 게 WWW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www로 이용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포함해서 전자우편, 이메일, 파일 전송, FTP, 원고리 전송, 업속,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뭐 매개 기술, 인터넷 독립적인 당사자들 간에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어때요? 이 B2B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 간 B2C, C2C, B2G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처럼 인터넷 쌍방향 상호작용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소비자와 소비자 간,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 간 이렇게. 자, 보편성은 이제 제목, 인터넷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결되어 세계를 확대되고 이제 축소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 외부 효과죠. 기술이나 제품은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용자의 많은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고요. 유통 경로입니다. 자, 인터넷은 이제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항공권 및 관람권, 예매, 중개 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유통경로를 역할을 또 하겠고요. 시간을 또 조정할 수 있죠. 시간을 단축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자,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감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보가 공유되면서 보편화되니까 정보의 차이를 없애는 거고요. 무한대의 가상적 수용 능력, 저비용 표준, 창조적 파괴, 거래 비용의 감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인터넷 기술은 이제 네트워킹 분야, 밑에 두 번째 점. 이제 기강망과 이용자 단말기를 연결하여 위한 이 유저와 이용자 접속 기술로는 이제 전화망과 PC를 연결하는 아날로그 모뎀이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그 NISDN, 그다음에 XDSL, 무선 가입자망, 유선망, 그다음에 광 가입자망, 그다음에 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프로토콜 기술은 이제 컴퓨터 간의 안정적인 접속을 위해서 IP와 두 지점 간의 정보를 정확하게 네가 그 송수진할 수 있는 정보 전달 계통의 프로토콜, 즉 우리가 HTTP 이런 게 있잖아요. FTP, SMTP.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시잖아요. HTTP.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웹. 그다음에 뭐 .com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검색 분야, 웹 기술과 정보 검색의 이제 효율적성을 증대시켜서 에이전트 기술, 정보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인터넷 방송 기술, 정보 보호 기술 분야. 자, 웹 기술 분야는 이제 이 기능별, 이건 이제 봅니다. 기능별 웹 검색 엔진과 같은 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우리가 보통 HTML의 한계를 극복해서 XML로 간다는 거, 이건 좀 보셔요. 추론으로서 영화 수준의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이 또 가속화되는 거죠. 뭐 차세대에 대한 인터넷은 뭐 신규 IP 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32비트 주소 체계로는 이에 대한 대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ETF에서는 이제 IPv6 규격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요. 128비트의 IPv6 주소 체계는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게 해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영향을 하겠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종류는 뭐 원격 접속, 그렇죠? 텔넷, 그 다음에 FTP, 송수신, 이메일, 뉴스넷, 일종의 전자 게시판이죠. 뉴스그룹. 아키라는 자체는 이제 파일 검색 툴로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고포는 데이터를 색인하여 정보를 메뉴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만든 자원 검색. 그 다음에 WAIS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IC는 이제 채팅 기능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그리고 상호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림, 음성, 오디오, 동영상 등의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 URL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자, 우리가 인터넷의 그 주소라는 건 어때요? IP 어드레스라는 자체는 뭐 이런 128.39. 이런 걸 보신 적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유일한 번호 가지는 이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도메인명은 이제 IP 주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이제 문자로 가는 게 도메인명이다. 그래서 도메인명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라는 것만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DNS, 도메인명은 이제 인터넷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이해하지 못하는 DNS의 도메인명을 이제 컴퓨터로 이해할 수 있는 IP로 주소를 이제 바뀌었다. 그 정도만. 그래서 DNS는 어떻습니까? 도메인명을 어떻게 돼요? IP 주소로 변환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IPv6, 현재 IPv4의 주소 길이가 32비트, 용량이 작죠. 그래서 차서 4배 확장해서 IETF가 1996년에 표준화된 128비트의 차세대 인터넷을 확대시켰다. 이 정도만. 그래서 인터넷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은요, 요거는 좀 끊어서 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전에 좀 요약을 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